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마음 시리즈 두 번째 동양 철학에서 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철학에서 심성론이라는 것은 본체론이나 가치론 그리고 인식론을 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 철학적인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의 심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심성론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명리학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또 명리학 역시 그 동양 철학에서 파생된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중국 철학의 심성론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명리학에서 심성 또는 마음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많은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심성론을 모르고 명리학을 단지 그 길융하옥의 사주풀이에만 몰두하는 것은 명리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설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성은 원래 그 글자가 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 타고난 마음씨라는 그런 자의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품은 또 그 인간의 생명과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짧게 말하면은 인간의 본질을 바로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주 참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그 본 모습, 본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사록에는 그 마음을 성과 정을 통합하는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마음을 다루는 일반적인 그런 강의에서도 잠깐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근사록에서 주자는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합하는, 서로 아우르는 데서 마음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성이나 정, 그리고 의나 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몸을 주재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그 후천적인 학습에 영향을 받지 않은 원래 그 이전에 생내적인 그런 본래 마음이라는 개념으로도 성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즉 그 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동양 철학 전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바로 그 가치를 우리 유가나 또는 그 불가나 도가에서 이런 심성을 통해서 그 표현해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음 심자와 성품 성자를 조합한 심성은 동양 철학에서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학문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궁극적인 인간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자 불가나 또 유가 그리고 도가에 이르기까지 그런 그 심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주된 개념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사는 공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질문은 사물과 유형은 진위가 있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그 제자인 자사의 질문에 공자는 마음으로 얻는다. 마음의 정신은 성이다.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을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루어서 짐작을 하고 또 추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맹자에 와서 또 다른 형태로 그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맹자는 그 마음의 기능은 사고이다. 사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자와 어떤 맹자가 이 마음을 보는 시각이 어떤 이 사고의 기능에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고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만 두고 본다면 같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어질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어질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이예지라는 네 가지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그 윤리학적인 해석의 범주에 끌어다가 편입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그 동양 철학에서 귀를 기울여 보다 보면은 우리 겸손해야 함을 뜻하는 사양지심이나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동정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척언지심 그리고 남의 그릇됨을 꾸짖거나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수호지심이나 또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옛 성인들은 오행에 각각 접목을 시켜서 사양지심은 화 그리고 척언지심은 목 수호지심은 금 그리고 시비지심은 수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양지심은 그 예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 척언지심은 인의 근본이라고 했고 수호지심은 의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시비지심은 지혜로울 지자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 말하는 이 마음은 아주 독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심오하다고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다른 성인들의 그 주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관찰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그 장자의 그 마음에 관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면도 있고 해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인간세라는 그 장자의 인간세 편에 육체적인 감각기관인 귀와 그리고 감정의 발생에 의한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초월한 어떤 도를 일컫는 그 어떤
기를 통해서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물에 관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마음과 도의 두 개념, 마음과 도라는 두 개념을 아우르는 그 청정무의라는 심재라는 주장을 합니다. 장자를 읽다 보면은 심재라는 그런 말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심재라는 것은 이때 그 심재가 모인 그 장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이런 심재가 모인 허의 집합을 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장자가 말하는 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장자는 재물론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마음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형체가 변화하면서 그 마음도 또한 이와 함께 변해 가니 큰 슬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형체의 변화인 어떤 죽음과 함께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간의 마음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변성이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있어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말과도 유사합니다. 마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귀와 또 마음과 마음심 그리고 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순자도 마음에 대한 주장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는 마음은 형체의 임금이고 또 신명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체의 임금이고 신명의 주인이다. 서로 조금씩 다른 어떤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어떤 사유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순자에서 마음은 형체의 임금이고 신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을 매우 추상적으로 봤는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또 매우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물을 보는 어떤 행위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또는 그 신체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그 순자는 9가지의 감정을 통해서 마음은 능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물을 감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9가지 감정이라는 것은 설, 고, 희로, 애락, 애오요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 설고, 희로, 애락, 애오욕은 마음속의 느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은 외물에 대한 어떤 감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비상편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를 강조해 놨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정도였는데, 의가 기와 생명과 감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이제 의는 기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알지자 감각을 알지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 중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와 함께 그 사물 중에서 동물과도 비교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이들은 그 순자의 심관, 그 마음에 관한 그 생각은 그 당시 그 선진 시대에서는 진나라 이전에 그 유학을 말하는 그런 그 선진 시기에는 대단히 독창적인 주장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 손자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짐승은 절대로 갖고 있지 않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서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구분 짓는 것. 그래서 도덕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런 영역에까지 이 마음을 확장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진 시기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송명대에 와서 주자는 그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라고 이제 그 개념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언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주희집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몸에서 주인이 되며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주인이 돼 객이 되지 않는다. 사물의 명을 내리되 사물로부터 명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주자의 주장은 마음의 본성인 성과 그리고 마음의 감정에 해당되는 정은 서로가 서로를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감정도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공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논어에는 하기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은 마음의 리이고, 이때 리는 어떤 이치나 근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마음의 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용은 어떤 쓰임이나 작용으로도 설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성과 정을 겸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아마 주의가 훗날 이러한 공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육구연이나 왕수인에 와서는 그 심하게 들어와서 그 마음은 우주와 합일된 개념이라는 그런 심정리 사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우주와 동일시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중국 철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심학이 그 전개되던 시기는 과학적인 사고도 많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천문학의 수입이라든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과학적인 그 우주를 관찰하면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랄까 또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구연은 마음이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의 우주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 마음의 깨달음을 말하는 그런 지행 합의를 만들어 창출해냈고 또 왕수인의 그 심적리 사상은 원래 양지가 원래부터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해서 마음의 불선마저도 양지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자나 순자나 또 맹자 그리고 장자 그리고 이 주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송명대 이후에 심학에 이르기까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주장은 다르고 또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동양 철학에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어떤 그 해석의 도구들을 고민한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급기야는 우리 마음을 우주와 동일시하는 심정리 사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심정리 사상은 육구연에 와서 독창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아주 동양 철학에 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음양론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동양 철학에서 심론은 그 성정이라는 말로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때 성정에서 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후천적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 원래부터가 가지고 있던 타고난 그 마음을 말하는 성은 그 하나만으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과 정이라는 개념을 합치시켜서 조합해서 마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청나라 중기에 그 고정학이 발달할 때 그 청대의 대진이라는 학자는 이 고정학자였습니다. 이 고정학자는 이 사람의 감정인 정, 욕, 그리고 지,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악의 근원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대진이 이야기했는 사람의 감정은 이제 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악의 근원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재밌고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철학에서 심성론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정입니다. 성정이 아니고서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키워드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 성정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정의란 이제 그 희로애락 애호욕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을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다 이 정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낼 때 주로 성정에서는 정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경제학자이면서도 도덕 철학자였던 그 애담 스미스는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주인과 양조장 주인이나 그리고 빵집 주인이 베푸는 어떤 자비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 영어로는 self-love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이 번역체는 원래 조금 우리가 쓰는 말투하고 달라서 한두 번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이기심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찾아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이기심과는 조금 다른 이기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은 그 인간 자신을 먼저 스스로를 먼저 고려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리 추구, 자기 자신이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본능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비롯된다고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합리적인 행동 양태인 것입니다. 지금 그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셀프 러브라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적합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착각하면은 서양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이기심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추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리 추구는 그 self interest입니다. 그 인간 스스로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유사한 주장은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 한비자입니다. 이 한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단정지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담 스미스의 주장은 한비자의 이 주장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이 생물학적인 욕구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봤는데 이것은 그 순자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악으로 단정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비는 성에 대해서 심성할 때 성에 대해서 그 가치는 변하지 않고 쭉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그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익 추구라는 그런 본능이 어떤 시대적인
조건이 변화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의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한비의 주장 중에서는 옛날에는 사람 수가 적고 물자가 많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삶이 풍족할 수가 있었고 다툴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아들들을 많이 놓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놓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놓는 가운데 많은 그 사람의 숫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먹을 것은 재화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개개인한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재화를 두고 다툰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런 한비자는 그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한비자는 그 주장은 인성호리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생존을 위한 물질의 이익이라는 그 생존을 위한 물질의 이익이라는 이런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경제학자인였던 그런 멜서스의 주장과도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비의 시각은 현대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 생존을 위해 어떤 물질이나 이런 재화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자나 맹자가 주장했던 그런 육아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훈계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그 본성과 물질에 대한 어떤 본능적 이기심을 제쳐두고 무조건 교육만 받으면 되고 그 성인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은 한비자로서는 탐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탐탁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한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리공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공자, 맹자의 가치도 물론 우리 인간이 그 도덕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썩 와닿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한비자의 주장이 더 가깝게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비는 순자의 제자입니다. 이런 그 순자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비는 순자와는 달리 이 추구의 본성을 그 불변하는 것으로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 도덕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은 사실의 문제일 뿐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비에게 있어서 성과 도덕은 그 별개의 범주에 속했던 것입니다. 한비의 주장대로만 한다면은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한비가 많은 분들에게 보다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서점에 나가면은 한비에 대한 한비자라는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란이라는 그 중국 학자는 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전한시대의 그 동중서는 성이 이미 선하다면은 그러면 정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풍무라는 이 말을 두고 성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어떤 바탕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그 자연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의 그 바탕 안에 있다는, 기본 바탕에 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정이고, 그래서 성과 정은 서로 더불어서 하나의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성 역시 정 역시 성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풍우란에 의하면은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은 성은 정과 대립되어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바탕 중에서 양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정이라는 것은, 성정이라고 말할 때 정이라는 것은 성과 대립되면서 인간의 바탕 중에 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이 설문해자라는 자전을 찾아보면은 성은 정은 하늘의 음기로 보아가지고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은 인간의 양기이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 설문해자에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국의 심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충이라는 학자의 주장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한 시대의 유물론자였던 이 왕충이라는 학자는 논영이라는 유일한 저서를 남겼는데, 그 논영에서 동중서는 순자나 맹자의 글을 읽고 성정에 대해서 하늘의 이법은 음과 양이고 또 인간의 이법은 성과 정이다. 성은 양에서 생기고 정은 음에서 생긴다. 음기는 상스럽고 양기는 어질다. 성선설은 그 중에서는 양을 지칭한 것이고, 성악설은 그 중에서 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왕충이라는 그 학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있게 관찰하고 논영이라는 책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만은 아주 독특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물론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자나 맹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보았던 아주 그런 개성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용기 있는 학자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해자에 나오는 이 내용과 왕충의 내용은 상당히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것인데, 이런 그 왕충과 설문해자의 내용을 두고 역시 중국 그 학자인 그 풍우라는 현대 철학자입니다. 풍우라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으로서 정을 검해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정에 맡겨 놓으면은 우리 인간이 희로애락 애호욕에 놀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 바탕의 성을 통해서 그것을 잘 견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철학에 있어서 심성론이라는 것은 본체론이고 가치론이고 인식론을 겸하고 있는 중국의 철학의 독특한 그런 분야입니다. 심성론을 공부를 하면서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내용은 사실은 심성론이 아니고 이 심성론을 통해서 명리학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명리학도 엄연한 중국 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그 뿌리는 동양 철학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명리학에서 우리가 심성 또 성정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명리학을 현대 명리학은 마음을 분석하는 그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심성론을 최소한 이해를 하고 명리학에서의 그런 성정을 공부를 한다면은 보다 다른 차원에서 사주 8글자를 적어 놓아도 아주 다르게 그것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제3편 마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제3편의 그 마음 강의에서는 보다 좀 더 수월하게 명리학적으로 마음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따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편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